네, 뉴스를 시작하면서 기사를 보내드렸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 측이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인 당사자가 나오진 않았고요. 법률 대리인과 여성단체 등이 피해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고소인 측의 고소 내용의 핵심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건 결국 의사에 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건데요. 의사에 반하는 방식 중에는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이 있을 수 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뭐 도지사라든지 어떤 직책상 상급자가 상급자로서의 권위와 위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이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인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이 됐고 또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형태로 지속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것들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들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박 전 시장과 그리고 이 당사자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의 위계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조금 전 싱크에서는 이게 다 담기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를 했다. 그런데 묵살당했다. 심지어는 다른 부서로 가고 싶은데 계속 비서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별도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신고를 했는데 이거를 묵살했다. 네. 라면은 일단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금 서울시에 관련된 매뉴얼상으로는 그 고충 담당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신고받은 사람이 이것을 만약 묵살했거나 그 상위 담당자가 묵살을 했다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로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내용을 발설하거나 고소하거나 절차를 요구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성추행 사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을 하고 방조를 했다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방조범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지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누가 이 내용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결정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박 시장이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졌음에도 어쨌든 이렇게까지 된 이상 반드시 진상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정부 차원에서 또 수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만약에 서울시가 조사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네, 지금 서울시 관련된 매뉴얼과 조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5월 달에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해서 특별하게 이 매뉴얼과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시민인권보호관이라는 이제 부서가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1차적인 담당자고요. 네. 이 여기서 담당을 하고 또 성폭력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서울시의 조사 내용들이 불분명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는 서울시 의회에서 관련된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 또한 감사원의 피감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관련된 감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소인 측이 고소를 한 피고소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최대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진위가 제대로 밝혀지는 게 어디까지인지 네. 정도로 매듭이 지어지겠네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 다른 성추행, 성폭력도 문제지만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사실 이 사건 말고도 여러 사건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네. 이 시간에도 반복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계속 발생을 하고 물론 이 사건은 아직 저희가 사실을 봐야겠지만요. 네. 왜 계속 발생을 하고 왜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은폐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정과 처리 절차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적으로 구조적인 작동하는지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한번 하는 것이죠.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진위에 대해서는 이런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는 지금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더라도 과연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안 됐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번 조사는 그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라도 네. 이 모든 절차들과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가부가 서울시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하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그걸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가부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지난 이제 미투 운동이 촉발됐을 때 여가부가 관련된 미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하겠다, 담당자들 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직 서울시 측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를 않기 네.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 부분을 여가부의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왔던 그 부분 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기론 본인이 7월 8일에 오후 4시쯤에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으니 반드시 비밀을 지켜달라. 비밀 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음에도 바로 고 박원순 시장에게 내용이 전달됐고 고소인 측이 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라고 전달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엄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폭력에 관련해서 피해 사실을 고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네. 이 고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이 되거나 혹은 피고소인이 어떤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지양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떤 고소 사건에서도 고소가 이루어진 당일이나 그 네. 직후에 피고소인이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확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요. 사실 지금 모든 관계기관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또 쟁점화되고 정쟁화되지 않도록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각 기관과 담당자가 밝히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찰 쪽에서는 그랬거든요.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고소가 들어왔을 때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게 그게 네, 관례다. 맞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건 맞다. 그래서 청와대는 보고를 받았다. 네. 이 사실 확인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여당에서 약간 뭐 그런 청와대에서 그럼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경찰 쪽도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네. 과연 이런 경우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고된 내용들을 누가 취급하고 누가 담당했는지는 사실 오늘 안에 바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고위공직자, 장차관급의 고위공직자의 사건 수사 내용들을 보고를 할 때 경찰청 전체에게 회람하는 형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취급하는 담당자는 매우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누가 이것을 확인했고 누가 내용들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뭐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극적인 충격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다시 질질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치 맞수다 코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이어졌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신상털기와 악의적인 비방 같은 2차 피해 때문에 고통이 극심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관련 기사를 먼저 보실까요?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뒤 박 전 시장의 비서가 작성했다는 고소장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소장 형식의 문건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근무지와 근무 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해당 문건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 아니라며 문건을 유포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 인터넷에는 서울시장 비서실의 근무자를 일일이 확인해 고소인을 색출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소인 쪽에도 책임이 있다거나 왜 4년이나 있다가 지금에야 고소를 하느냐, 그리고 고소인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처럼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산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인 측의 요청에 따라 전담보호경찰관을 지정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네, 인터넷을 중심으로 가짜 고소장이 퍼지고 또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까지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게 엄연히 범법행위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범죄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폭력 범죄 신고율, 처벌률이 갈수록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 10건이, 100건이 벌어지면 그중에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거는 게 사실입니다. 어렵사리 이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집단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면 사실상 침묵을 강요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범죄 행위가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저 보도에 나온 것처럼 허위 고소장에 퍼나른다.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한 가지 짚고 싶은 맞습니다. 게 예.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그냥 수다 떨듯이 네. 이거였대 네. 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모르고 본인이 모르고 인터넷상에서 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짚어서 알려주세요. 어떤 행위가 네. 범법 행위다. 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봐서는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고소인이 누구다.
고소인이 누구고 이건 누가 공작을 한 것이다.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허위로 주장을 하는 네. 경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나르더라 하더라도 이제 친구의 단톡방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것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좀 여기서 옮기기도 그렇지만은 네. 고소인을 모욕하거나 고소인과 대리인들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욕설 같은 내용들을 표현한 것들도 별도로 모욕죄를 구성하게 되고요. 네. 이런 형사적 책임 외에도 이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하게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하도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료 수집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내용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다 캡처를 해가지고 네.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고소를 대행해 주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소인 측에서 추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 고소가 아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럼 높아 이렇게 보입니다. 고소를 하면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모든 고소는 기본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소인들의 그 내용들을 보고 추적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그 당사자를 특정한 다음에 불러서 이런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은 이것을 진실인지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허위인지 알면서 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게 됐고요. 반론으로 특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여기에 허위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이 사건의 진위 여부도 반론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